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의 지식 습득의 동반자 언더스탠딩이 또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신양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또 지혜를 저희가 네. 슬쩍 훔쳐올 예정이죠. 김학균 센터장님은 조곤조곤 말씀하시잖아요. 조곤조곤 약간 무섭게. 듣고 나서 집에 가다 보면 그런 아주 때는 놀라운 특성이 있으신 분이죠. 괜찮아 그리고 뭐 괜찮아 그런 거야 이런 뉘앙스지만 네. 글로 쓰고 나면 깜짝 놀라는 그런 이야기 대단하신 분이죠. 분인데요. 네. 오늘은 뭘 여쭤볼 거냐면 예. 2%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고금리 뭐 이런 거 다 선거용이다. 선거 지나면 다 돌아갈 거고 이거 뭐 저 금리 올려서 뭐 세상이 다 정의로워질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못 올렸냐? 네. 금리는 올리면 살기가 쉽지 않다. 이게 하루 이틀이지. 네. 그래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언제냐 했더니 이제 이맘때라는 거예요, 그죠? 네. 11월 중간 선거쯤 되면 예. 대충 다시 옛날에 저금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은 전체적인 뭐 그런 베어 마켓에 대한 그렇기도 하고 세상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요즘 이러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좀 배우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탱고픽 광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이 빨리 가입해 주시고 빨리 광고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저도 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맞아요. 그 광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주실 거 많죠. 지금 여기서부터 쭈루룩 다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이버에서 3프로 TV 빨강색도 해주시고 뭐 초록색도 하나 하시고 가면서 이렇게 까만 것도 한번 건드려 주시고 할 게 많습니다. 네. 네. 근데 뭐 여러분들 숙제를 합시다. 저희 숙제할게요. 예. 김학균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오늘은 중앙은행 얘기에 대해서 뭐 지금 최고 관심사니까. 뭐 그렇죠. 네. 이 가파른 고금리 금리 인상 이의 도도한 흐름이 뭐 솔직히 선거용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대 섞인 얘기인 거죠. 근데 영국을 보면 네. 조금 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 달쯤 전에 영란은행의 독립성이 미국 연준보다 조금 약하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요즘 영란은행이 영국 행정부를 옥죄는 걸 보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국 그 트러스 행정부가 어쨌든 본인들도 정책을 철회했으니까 실수를 한 거죠.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영란은행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이제 채권을 사는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는데, 진짜 황당했어요, 사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영란은행이 개입했을 때의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5인데 이걸 아래쪽으로 많이 끌어내렸는데 이게 거의 다시 4.5로 갔거든요. 근데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10월 14일까지만 할 거야 그랬는데 이제 금융시장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아니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가니 이 사람들이 이걸 더 연장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영란은행 총재가 우리 10월 14일 날 끊을래 라고 했어요. 그것은 뭘 촉구한 거냐면 우리가 트러스 행정부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처음에 말을 했지만 이건 이제 최고 고소득층의 감세만 철회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감세 플랜은 그냥 가져가는 건데 저는 영란은행이 시장의 요구와 맞물려서 너네 그러지 마. 그거 철회해. 그래 재무부 장관이 바뀌면서 감세안을 전면적으로 철회를 했거든요. 금리가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뭔가 좀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사실 그 정부는 돈을 풀고 싶어요. 어떤 정치인이나 그렇겠죠. 호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돈 푸는 거는 세금을 더 걷든가. 근데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낮았죠. 이제 정부가 부채를 늘리는 건데 그럼 그 부채를 누가 사주나요? 지금 중앙은행이 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크게 보면 뭐 정부는 뭐 긴축을 하고 했지만 크게 보면은 부채가 늘어나면서 한 10여 년 보면 중앙은행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영란은행도 이제 반대예요. 예. 내가 너네 그 뒷수습 안 할 테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했는데 저는 결국 영란은행의 시장의 요구를 잃고 행정부의 요구는 행정부가 손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저는 뭔가 이제 행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중앙은행은 행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었죠. 가장 먹을 노골적으로 하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사줘요. 계속 사주죠. 예, 그 정부가 그렇게 그것이 이제 경제학의 주류 이론은 아니지만 MMT라고 하는 현대 화폐 이론이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노골적인 협착이죠. 근데 그거를 주도하는 건 누구냐? 행정부가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MMT 이론의 핵심도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돈을 쓸 수 있는 명분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MMT 이론의 핵심입니다. MMT 이론의 두려움의 핵심이죠. MMT의 그렇죠. 문제. 쓸 수 있는 것.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MMT 하다가 잘못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예. 예. 또 정부가 돈을 쓸 수 있는 명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를 보면 구축 효과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예. 정부가 돈 쓰지 마. 정부가 돈 쓰면 뭔가 성장에 기여하는 것 같아도 민간이 돈 쓸 걸 정부가 뺏어가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이제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제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죠. 예. 구축 효과인데 한정된 자원을 정부와 민간이 가지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그 자원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구축 효과죠. 예, 구축 효과죠. 네. 그럼 그런 상황이면 이자율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정부가 돈을 많이 써도 이자율이 안 올라가. 이거는 민간의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이 더 쓰니까 정부가 들어가도 된다는 건데 지금은 원인이 뭐든지 간에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MMT론자들이 현대화폐 이론자들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 근간에는 결국은 민간이 돈을 안 쓰니까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쟁 금리도 안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안 생기는 거였는데 지금은 뭔가 이제 그런 그 가정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정부의 노골적인 시장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뭔가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 바뀌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영란은행의 행보를 보고 있노라면 중앙은행이 뭔가 지난 10여 년간 다르게 좀 결기를 세우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중간 선거가 크게 뭔가 변화의 어떤 계기가 되긴 좀 힘들지 않겠는가. 큰 흐름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일이 지금도 잘 정확한 해석은 저는 안 돼서 한 번만 더 여쭤보면 네. 감세를 한다는 건 시중에 돈을 안 가져오겠다는 뜻이고 그 말은 상대적으로 시중에 돈을 뿌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감세라는 건. 그렇죠. 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넉넉해진다는 뜻인데 왜 금리가 그렇게 갑자기 올랐어요? 금융시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던 그것은 겁니까? 이제 돈의 양으로 보면은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세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인 재정 지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안 쓰는 건 정부가 예. 쓰는 거라니 쓰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돈의 양으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양이 늘어나는데 이게 금리가 왜 올라가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경제의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민간 수요를 자극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정부가 안 가져가고 자기가 쓰니까 올라가는 것이고 네. 돈의 가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감세안을 말하면서 네. 이 재정 지출 축소와 관련된 플랜이 굉장히 아주 약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거에 대해서는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는 없는데 약한데 예. 세금 깎아준다라고 하는 거는 국채를 더 발행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시장이 앞으로. 반응을 했던 게 제 생각에는 합리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세를 하면 정부가 시중에 돈 구하러 다니겠구나. 그렇죠. 국채를 국채를 공급해야 되니까 국채를 공급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뒤집어서는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센터장, 그러면 질문 있습니다. 그 영란은행 얘기를 되게 인상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인상적인 건
굉장히 사실은 영국 정부를 향해서 영란은행이 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못 해줄 테니까 네. 네가 한 일은 네가 책임져. 네. 우리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마. 우린 바빠. 이런 셈이잖아요. 그게 중앙은행이 행정부와 중앙은행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하셨던 대로 늘 행정부가 좀 더 위에 있고 항상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말하지만 그래도 행정부의 말을 조금은 잘 듣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가 행정부와 중앙은행이 붙었을 때 중앙은행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된 그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 그럼? 저는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봐야죠. 물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도 용인이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요. 근데 중앙은행이 꼭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도 중앙은행의 역사에 그리 길지 않아요. 70년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80년대 이후에 이제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 자신의 본질적인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네. 오히려 그 이전에는요.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주체였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929년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경제학의 상식은 경제가 후퇴하면 돈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공황 국면에서는 미국이 근본이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중앙은행 마음대로 돈 자체가 금에 연결돼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1932년도에 미국이 내국인에 대해서는 근본이제를 폐기했어요. 예. 그건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족쇄를 없애게 된 것이고요. 예. 그때부터가 크게 보면은 중앙은행이 맘대로 돈을 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고 또 사람들이 근본이제를 폐기했는데 예. 이제 근본이제가 없어졌지만 전통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치를 저장하는 전통적인 수단이었으니까 예. 혹시라도 어떤 암암리에 금이라는 게 계속 화폐로서 기능을 할까봐 미국이 1932년도에 근본이제 폐기 이후에는 아예 금 보유를 불법화했어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예. 한 40년 동안 그런 게 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통이 뭐 이렇게 가다가 특히 1970년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었던 아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이제 닉슨에게 발탁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앨런 그린스펀의 또 스승이기도 하지만 뭐 크게 보면 아서 번스의 70년대의 모습은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했죠. 이 사람이 맞아요. 70년부터 한 78년까지 연준의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80년 이후로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했던 것도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니까 그 역할이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란 게 별로 안 생기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현대 화폐 이론이라든가 이런 정부를 서포트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역할론이 대두가 됐는데 네. 지금은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생기다 보니 가장 본질적인 변화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혹시 네. 그 2%의 인사이트에 따르면 네, 예, 네. 저는 이거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그 통화량의 증가, 네, 네. 돈 풀기로 보고 있는 중앙은행과 네,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마비에 네, 따른 것이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네,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불황형 인플레를 겪고 있는 거라서 네, 돈을 풀어야 된다. 불황은 빨리 치료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인플레야 뭐 그 공급망의 문제니까 그거야 별도로 치료가 되더라도 그래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행정부든 네. 어떤 일각의 의견과 아니다, 돈 많이 풀어서 생긴 일이니까 돈을 조여야 한다는 중앙은행의 그 금리 인상론이 부딪히는 그게 아닌가라고 보면 근데 지금은 그럴까요? 원래 그 정치가들은 돈을 많이 풀어올고 싶어 하지만 예. 저는 영국 그 트러스 행정부마저도 뭐 그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기보다 그러니까 뭐 보수주의자들의 철학을 80년대 대처를 그냥 벤치마크 하다 보니 그냥 제 생각에는 엄밀한 기획이 아니고 탈이 난 것 같고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하는 게 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합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예. 실업률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고 인플레이션은 내가 들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데서 오는 고통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 정치인도 돈을 풀자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경기가 둔화가 되고 예. 특히 과거와 지금이 본질적으로 다른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부채인 것 같아요. 빚이 이렇게 많으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경기 둔화가 더 빨리 제가 오겠죠. 필연적으로 오겠지만 예. 과잉 부채인 상황에서는 그것이 금융위기로 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충돌을 하는 시기가 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뭐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이 중앙은행이 그 생각하는 그 물가 안정의 목표치가 예. 한 2% 정도가 적당하다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이론적 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좀 예. 관습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미국이 헤드라인 물가가 9.1%인데 지금 8.2까지 떨어졌는데 네. 한 7%까지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고점을 찍고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포커싱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이걸 2%까지 낮추는 걸로 낮추는 거 할 거냐라 그럼 제 생각에는 2%까지 낮추는 건 언감생심이고 예. 그렇게 본다 그럼 저는 좀 명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앙은행가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면 물가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최근에 미국의 물가를 보면서 조금 그런 점에서는 야 물가 잡기가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예. 우리가 헤드라인 물가라고 하는 이제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통계청에서 예.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바스켓을 만들어서 물가 변동을 측정하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지금 물가 상승률은 6월 달에 9.1%에서 9월 달에 8.2%까지 떨어졌는데 예. 이게 이제 뭐 유가도 조정을 받고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 코어 CPI라고 하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지난 9월 달에 6.6%로 오히려 올라갔죠. 40년 만에 최고치인데 네. 이것이 뭐 좀 아시는 분들께는 너무 좀 그 지루한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네. 그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식품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게 상추 가격 같은 거는 어떨 때 두세 배도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두세 배도 올라가죠. 이거는 뭐 부동산 한번 기후라든가. 망치면 뭐 난리 나죠. 상추 중독에 걸린 게 아닌데 우리가 네. 그렇죠. 그거는 거의 기후에 딸린 네, 거거든요. 공급의 네. 문제죠. 그럼요. 공급의 네. 문제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한 해의 상추가 또 흉작으로 가격 많이 올라가면 또 농사 많이 지면 다음에 또 폭락을 하고 네. 그렇죠. 이건 변동성이 되게 큰 거예요. 음. 근데 삼겹살 가격은요. 이건 변동성이 낮은 거예요.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메뉴의 그럼요. 가격. 그거는 상추값이 한꺼번에 올라갔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기 조심스럽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국제유가로 지금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예. 국제유가나 아니면은 그 식료품 같은 것들은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높더라도 1년 지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말고 삼겹살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삼겹살은 1인분 14,000원에서 15,000원 올리면 그렇죠. 이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어 CPI가 그런 개념인데 지금 코어 CPI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하고 또 이제 미국의 그 남부에 있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에서 코어 CPI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 스티키 물가 지수란 걸 만들어요. 스티키가 이제 스티커처럼 끈적끈적해서 잘 안 올라가는 딱 붙는 건데 진짜 안 올라가는 안 품목들. 올라가는 거. 네. 근데 이제 스티키 CPI가 지난 그 8월 달에 7.7에서 예. 9월 달에 8.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것이 광범위하게 전이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예. 전 그래서 어느 순간에 중앙은행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 저는 굉장히 괴멸적 효과를 초래할 거라고 보는데 예. 근데 어디까지 금리를 올려야 괴멸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느 게 괴멸적 효과가 발생하기 전인지는 중앙은행가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 파월 의장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금리의 수준이 아이디어라겐 그 중립금리라는 건데 인플레도 잡고 심각한 위기도 그 초래하지 않는 건데 그건 우리도 몰라. 우리는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 지표의 반응을 보고 네. 또 경기를 선행적으로 본 주가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사후적으로 판단을 내릴 거야인데 예.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연준이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렸거든요.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를 내가 생각했던
의도적으로 유도했던 중앙은행이 누가 있겠어요. 올리다 보니까 취약한데 팡 터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뭐 지금 많은 이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예. 내년 3월 정도까지만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저는 중앙은행이 언제라도 저는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한데 뭔가 좀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역에서 상승률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뭔가 운신의 폭이 넓어질 텐데 지금은 중앙은행가들도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릴 것 같아요. 여기서 후퇴하게 되면 야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 올린 게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코어 CPI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되어야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몇 달의 물가 흐름은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인플레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센터장님 최근에 그 G20도 있었잖아요. 재무장관 또 뭐 중앙은행장들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도 난 걸 보면 그런 얘기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단어가 스필오버.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하여튼 급하니까 아, 우리는 무조건 물가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를 막 성큼성큼 올려요. 근데 다른 나라는 미국만큼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킹달러 너무 강해지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수입하는 물가가 더 비싸지고 그 인플레 잡기가 더 어려운데 금리는 미국만큼 올리기 어렵고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다른 나라로 미치는 효과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커진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미국 누이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니니? 네. 뭔가 우리가 좀 공조를 해야 될 거 아니?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언급은 됐던데. 근데 미국이 그래서 저는 좀 미국이 좀 안 좋아지는 게 예. 전체적으로 특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약간 균형이나 평화로 가는 건데 네. 미국 실물 경제는 너무 뜨거운 것 같고 그리고 또 미치겠어, 환율에 진짜. 대해서도 예. 드는 생각이 70년대 미국도 예.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고생을 했는데 네. 70년대는 약달러의 시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71년까지는 전 세계가 고정 환율이었어요. 예.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한 2차 대전 직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는 근본이 이제 폐기. 그렇지만 미국 밖의 나라가 달러 가지고 오면 금 1온스당 35달러를 주는 예. 일종의 이제 미국 밖의 나라들은 미국 달러가 이제 금과 연결이 돼 있고 다른 통화는 또 달러와 고정돼 있는 고정 환율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까지 미국의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니까 이제 달러를 미국이 주기가 어렵게 됐어요. 예. 특히 이제 드골이 이끌었던 프랑스처럼 미국과 각을 세웠던 나라는 아예 군함을 동원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야 달러 주고 금을 가져갔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와 금을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그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우니까 네. 71년도에 닉슨이 우리 이거 안 할래 그랬어요. 그러면서 달러당 금 1온수당 35달러 하던 게 70년대 후반에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100불 넘어갔을 거예요. 예. 달러 가치가 한 3배 정도 약해졌고요. 와. 일본 엔화도 아마 300엔대에서 100엔대 후반까지. 예. 그러니까 엔이 강해졌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달러가 엔에 대해서 40% 이상 약해졌고요. 약해졌다는 뜻이죠. 독일 마르크에 대해서도 50% 정도 절하가 됐어요. 그럼 자국 통화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또 그 미국이 그런 부정적인 효과를 지금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근데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른 사람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미국도 조금 나빠져야 우리가 통화 수합도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 한 10수년 동안에 미국과 통화 수합을 2번 했는데요. 네. 첫 번째 했던 게 2008년 10월이었어요. 그때는 미국도 리먼이 파산하면서 미국도 불이 나고 예. 자기들도 어려웠을 때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교란이 확산이 되니까 통화 수합을 했고요. 또 2020년 3월은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역시 미국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들이 그런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이 사실에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도 자기가 뭔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코스트가 있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아니다는 아닙니다. 예. 뭐 전 세계가 분열돼 있고 특히 뭐 중국 러시아 블록과 미국과 서구 또 뭐 일본까지 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어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뭐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예, 아직은 미국이 좀 둔화되는 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가 2.3 정도 예상한다고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숫자가 대충 맞습니까? 정확치는 않은데 2.3보다 조금 좀 낮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내년이 0.5%는 좀 네. 선명히 기억이 나고요. 올해가요, 그죠? 아니 2022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이 한 1%대인가 2%대인가 내년이 0.5%입니다. 근데 올해가 내년이 더 둔화되죠. 예를 들면 올해 한 1-2% 경제 예. 성장하는 게 네, 뜨거운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근데 이게 뭔가 예. 지금은 예. 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뭔가 과거와는 좀 이게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어딘가 인과 꼬여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꼬여 있다라기보다 예. 과거에 가졌던 관계로 지금 1분기, 2분기는 역성장했잖아요. 예. 또 미국 연준이 9월 FOMC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잠재 성장률이 1.8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까지 보면 이게 잠재 성장률 미치예요. 잠재 성장률 미치라 그러면 이거는 긴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과거와 그러면 이제 고용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이제 냉각이 돼야 되는데 고용 시장은 또 너무 뜨겁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실업률도 조금 더 높아지고 네.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금리를 엄청 올린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근래 들어서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왕창 올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볼커 이후로는 뭐 이렇게까지 올린 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올렸어요. 근데도 유가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시장이 너무 좋아서 미국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찰스 구타트 같은 영국의 예. 학자의 주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로서 그런 설명들을 좀 많이 합니다. 인구 구조의 베이비 변화. 부모들이 은퇴를 하고 네.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 또 코로나 국면에서 뭔가 좀 유입이 아프거나 안 들어오고? 이런 것도 많고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민이라든가 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이민도 막혀 있잖아요. 예. 그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뭔가 노동 시장의 공급을 억제하는 요인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트한 노동 시장으로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뒤집어서 말하면 네. 예. 그럼 이게 노동 시장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실업률이 떨어지지만 그렇죠. 고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게 인플레가 공급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지. 즉 예전처럼 금리를 올려서 잡아야 하는 그런 전형적인 뜨거운 경제, 좋은 경제, 너무 과열된 경제의 결과가 아니라서 그래서 애초부터 야 이걸 이렇게 잡는 게 맞나 하는 물론 자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이거는 빈부의 격차의 문제라든가 사람들 마음의 박탈감이라든가 어찌 보면 경제보다 더 중요한 뭔가를 케어하고 큐어하기 위해서 필요해 라고 하는 거라면 오케이. 그렇게 하면 자산 시장을 좀 반토막 내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하면 자꾸 이상한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전까지는 네. 하여튼 물가가 오르는데 네. 사람들이 그걸 바이든 때문이라고 하니 바이든도 억울해 죽겠고 선거는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그럼 물가는 어떻게 뭘 하고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금리라도 좀 올립시다. 그러면 열심히 했다는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1월까지는 그냥 계속 금리를 올린다? 올리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이게 약도 아니고 닭도 아닌 걸 너도 알고 나도 알면 멈추지 다시 내릴 않겠니? 것. 물론 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죠. 즉 뭐 이런저런 공급망의 문제니까. 그러나 금리를 올리나 내리나 물가는 어차피 공급의 문제인데 근데 그런 그렇게 점에서 생각하면 보면 안 됩니까? 저게 사실 공급의 문제라 그러면 예. 사람들이 못 쓰고요 비싸지니까 경기가 나빠져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 중요한 지표가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란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둔화가 된다라는 거는 예. 뭔가 이제 중앙은행이 뭔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건데 최근에 또 인플레 기대 심리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아무튼
뭐 어떻게 되더라도 이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네. 제가 뭐 물가가 광범위하게 전이됐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금리 올리는 것도 계속 강공으로 지금 너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펀치를 날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가변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거기서 중앙은행이 가지는 유연함은 우리가 2%까지는 안 할래라고 하는 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 시기에 언제 발을 뺄 것이냐가 이제 이 프로님은 선거로 보신 거고 저는 이제 코어 인플레나 이런 걸로 보는 건데 그렇겠죠. 예, 그런 것들의 명분이 좀 중요하고 저는 오히려 선거 이후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거는 예. 11월 15일 날 발리에서 그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근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말인가요? 러시아 그 정부 대변인이 우리가 이제 미러 러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코멘트들이 나와서 예. 혹시라도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11월 15일 발리에서 열리는 G20 그 회의가 뭐 그냥 별일 없이 갈 수도 있지만 네.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면 뭔가 이제 뭐 출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보다는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좀 더 과도하게 중앙은행이 움직였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꾸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 공급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경기가 그게 다 뜨거워서 섞여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근데 예, 그거 섞여 그러더라고요.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경기가 뜨거워서 그런 거면 어. GDP가 성장하죠. 네. P 곱하기 Q가 명목 GDP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성장 안 하고 있잖아요. 네. P만 올라가고 Q는 내려가니까 성장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주머니가 풍부하면 어. Q도 같이 늘어나죠. 진짜 뜨겁구나 할 때는 이제 올리는 건데. 올려서 Q가 못 따라올 때까지 올리는 건데 네. 지금은 P만 올라가지 Q가 같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내려가니까 곱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미미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그냥 공급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내가 말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PQ를 곱한다는 건 명목 GDP 명목 개념인데 GDP죠. 예. 명목 GDP 개념으로 하면 미국이 1, 2분기가 꽤 많이 올라갔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역성장은 말씀하신 Q가 이게 Q가 줄어든 거죠. 문제죠. 어쨌든 네. Q가 줄어드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네. 자주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은 주식을 좀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것 같다. 이거 여기서부터는 뭐 근거 없는 뇌피셜인데 근데 주식이 오르니까 예.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한때 그런 때 있었죠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대사지계 시대.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그쪽 시에서 농담으로 노골적 제 얘기 아닙니다. 네. 근로자들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근로를 안 하네. 그런데 이 사회는 네. 근로자는 근로를 해야 되고 예. 경영자는 경영을 해야 되고 마부는 말을 먹여야 되고 네. 그래야 돌아가는 세상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하기 시작하면 이거 안 돌아간다. 청소부가 청소를 해야지 세상이 돌아가지. 이거 안 돼. 그래서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좀 뺏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지? 주가를 내려야지 뭐. 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일자리도 구하고 그러지 지금 뭔가 좀 이상해졌어. 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러는 거다라고 해석도 하는데 저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말대답을 못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음모론적인 해석인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네. 이제 중앙은행 총재는 아니지만 지난 5월달에 예. 이제 올 여름 정도까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우리는 그것을 뭐 괜찮다. 감내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맥락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주가가 좀 내려가면 네. 금리는 다시 그러니까 예, 조금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지금 전 주가가 최근에 예. 제가 이제 미국의 CPI가 지난주에 그렇게 높게 나왔지만 주가가 반등하는 게 예. 그런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영란은행을 보면서 네. 야, 저 사람들이 금리를 막 그냥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야 되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 양적 긴축을 계획한 사람들이 예. 들어와서를 막아주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예.
또 미국에서도 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엇갈리는데 예. 그 연준의 실세 부의장이라고 하는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여성 부의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작년 겨울철에 연준 의장을 뽑을 때 이 지금 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그 제롬 파월보다 브레이너드와 면담을 그 대통령이 바이든 더 길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재무장관 하마평에도 올랐고 이 사람이 이제 연준 내 비둘기 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10월 11일인가요? 연설에서 야, 통화 정책은 시차가 있어. 지금 인플레가 안 꺾이더라도 우리가 과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 시차를 두고 뭐 경기가 많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제 야. 생각에는 연준에서 좀 의미 좀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뭐 그런 기대가 최근에 저는 뭐 주가 반등하는데도 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연준만 올렸는데 금융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미국만 아니고 뭐 다른 나라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지금도 막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걸 명분 삼아 야, 우리가 금융시장도 지켜야지. 그래서 뭔가 좀 피벗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는 분들이 있는 그러니까 거는 주가만을 위해서 피봇을 했던 역사적 경험은 87년도 블랙 먼데이 때 네. 그때는 그것이 주식 시장에서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연준이 87년 10월에 미국 주가가 급락하니까 금리를 낮췄던 케이스가 있고요. 나머지 경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런 거라기보다 예. 이제 신용 경색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명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피봇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중요한 거는 금리를 끌어내리는 피봇을 하기보다 이번에 딱 그 영란대 그걸 보여줬거든요. 뭔가 시스템적으로 위기가 생기는 건 내가 막을 해줄게. 건데, 예. 근데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것들은 지금 기대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우도 뭐 양적 긴축 이런 거 오래 못할 거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2018년에 긴축을 하다 2019년에 보험용 금리 인하라면서 금리를 내리면서 자산 시장이 좀 리바운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식의 적극적인 부양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비명을 지르면 내가 그건 막아줄게라는 정도가 그 지금의, 정도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진짜 우울해. 근데 그것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예.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종합주가지 35% 빠졌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주가가 빠질 때는 정말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수한 일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40년 만의 인플레 우리가 논의했지만 세계화의 후퇴 이런 건데 예.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계화 시대는 경제적으로 비교적 효율적인 시대라고 치자고요. 예. 그럼 90년도부터 거의 이제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뭐 직전인 뭐 2012, 13년까지 갔다고 치면 예. 그 시대가 전체적으로 세계화의 시대가 아름답고 효율적인 시대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 주식은요 사이클이 한 5번의 강세장과 약세장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식이 따블 나는 거 있고요. 예. 반토막 나는 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이제 한 35% 정도 밀린 거는 실물 경기의 후퇴는 저는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예. 이제 경기가 나빠질 건 반영했는데 문제는 주식이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는 거는 뭔가 신용 위험이 생길 때 주가가 더 빠지는 건데 신용 위험은 결국은 우리가 영란은행의 행동이나 이런 걸 받고 또 중앙은행이 또 물론 계획한다고 그걸 뭐 중앙은행이 전능한 건 아니니까요. 예. 자기 금리 올리려면 탈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영란은행의 행동에서 야, 저 사람들이 양적 긴축도 하겠다고 해놓고 금리 올리는 와중에 저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본질적으로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완전히 거라 망가지는 거를 놔두진 않을 거다. 예, 그럼 저는 상당한 경기 후퇴까지를 예.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영란은행 사태가 되게 중요한 거였네요, 그게.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거리 좋다.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적 목적으로
뭘 뭐 하려고 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마. 지금 요즘 분위기 장난 아니야. 그래. 야 지금 아무 때나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금융시장이 지금 뭘 핑계로 어디서 뭐 터질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 한 거겠죠? 그럼요. 이게 뭐 거의 전 금융의 문제 때문에 영란은행이 들어간 거죠. 금리가 예. 올라가면서 영국의 연기금들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이제 영란은행이 개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대한 이 금융의 흐름을 정치인들이 잘 타야지. 예. 정치인들은 이번에 당선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선거가 4년 5년 한 번씩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동안 역대 대통령을 보면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딱 안 맞아 떨어지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영국 총리도 그랬던 것 네. 같아. 나는 꿈이 감세 정책 감세야. 한번 해보는 거야. 하필 내가 지금 당선됐어.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그럼. 난 뭐 다음에 했니? 대처처럼 꼭 되면 감세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야 그걸 지금 써먹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흐름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좀 바뀌었었으면 서로 둘이 각자의 장기를 발휘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 잠깐 1분만 쉬었다가 네, 돌아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